남용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한 건으로 조회했다고 합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마이크는 잘 들립니다. 앞쪽으로 이동하셔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30-1549 주식회사 네이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 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자리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회의 진행을 맡은 이지은 사회자입니다. 공정위 측 이정민, 이보민, 최영림 심사관님 자리해주셨습니다. 피시민 측으로는 박진민, 이효진, 한지우 변호인 나와주셨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 설명을 심사관 측에서 간략히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본 사건에서 피시미는 네이비입니다. 피시미는 국내 최대 포털 플랫폼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며 현재는 슈퍼플로바 X라는 초거대 언어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은 피시민과 제휴한 언론사들로 구성된 네이비 뉴스 콘텐츠 연합회입니다. 사건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30년 3월 1일 한 건의 신고서가 접수되었고 신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시민은 자사 LLM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일부 언론사들과 배타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한 언론사들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거래 조건을 차별했다는 취지로 신고가 된 사안입니다. 본격적인 심사보고에 앞서 기초 사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비자가 언론사의 기사를 보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웃링크 기반 기사 소비, 둘째, 인링크 기반 기사 소비, 셋째, SNS 및 기타 커뮤니티 기반 기사 소비입니다. 첫 번째, 아웃링크 방식입니다. 이용자가 피시민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기사를 클릭하면 피시민의 검색 엔진을 벗어나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검색 결과에는 기사 제목과 요약만 노출되고 전체 내용은 언론사 웹사이트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링크 방식입니다. 이용자가 피시민 뉴스 탭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외부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 피시민 플랫폼 안에서 기사 제목과 본문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웃링크 방식에서는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얻습니다. 반면 인링크 방식에서는 피시민이 광고를 유치 운영하고 그 수익을 언론사에 전액 차등배분합니다. 이때 피시민은 인링크 방식에서 사용자에게 기사를 추천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에어제트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에어제트 알고리즘은 7개의 개인화 요소, 8개의 비개인화 요소를 활용하여 기사를 추천합니다. 비개인화 요소 중 하나인 Q스코어는 피시민의 딥러닝 기반 QE 모델을 통해 산출되는 값으로 0부터 100 사이의 값으로 산출되는 기사 품질 점수입니다. QE 모델은 과거 이용자 반응이 좋았던 기사들을 기반으로 딥러닝 학습을 거쳐 각 기사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피시민은 NG 팩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NG 팩터 제도는 주로 단문 기사 중 가십성 기사나 표절 기사와 같은 저품질 콘텐츠를 식별하여 제재하는 제도입니다. 광고 수익 배분의 기준에서 보이듯이 특정 언론사의 기사가 NG 팩터로 분류되어 NG 스코어가 높아지면 추후 광고 수익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피시민은 현재 두 가지 핵심 AI 솔루션, 퀵스토리와 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퀵스토리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반영한 단문 기사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큐책은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 품질 점수를 예측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퀵스토리로 작성된 기사와 큐책의 수정안을 반영한 기사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인증마크가 부착된 채로 전제됩니다. 네, 이제 본건 피시민의 행위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시민은 2025년부터 슈퍼플로바 X의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국내 주요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피시민은 계약 언론사의 기사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반대급으로 AI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4호의 퀵스토리, 5와 5호의 큐책은 이 사건 계약 이외의 경로로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피시민의 이 사건 계약 언론사들을 부당하게 우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퀵스토리로 작성된 기사는 이 사건 특약이 적용되어 NG 팩터 검사가 아예 면제됩니다. 따라서 NG 감액 없이 최종 광고 수익이 정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큐책을 사용한 기사에는 피시민이 기사 품질 점수를 상향 조정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시민은 이러한 이점을 앞세워 언론사들이 배타적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사들은 퀵스토리와 큐책을 제공받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계약을 승낙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는 신고서 1에 따라 피시민 측이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고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진행한 바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와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피시민에게 부과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본 사안에 대한 심사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의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시민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사건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심사관 측부터 차례대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사안에서 관련 시장은 국내 인링크 기반 온라인 기사 플랫폼 시장으로 획정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 기사 소비 경로는 앞서 말씀드린 인링크, 아웃링크, SNS 및 기타 커뮤니티 방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언론사들이 수익과 계약 구조 측면에서 인링크 기반 플랫폼에 실질적으로 종속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언론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광고 수익의 평균 60% 이상이 인링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인링크 제휴 계약을 체결한 언론사는 대체로 아웃링크 제휴도 함께 체결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플랫폼으로 전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조 아래서는 형식적으로 기사의 다양한 유통 경로가 존재하더라도 언론사 입장에서는 인링크 플랫폼의 대체 수단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관련 시장은 인링크 기반 온라인 기사 플랫폼 시장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정위가 2023년 제정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에 따르면 위 시장에서 피시민 점유율은 80%를 초과하고 다양한 형태의 진입 장벽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시민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사관 측의 협소한 시장 결정은 실제 경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피시민 측은 관련 시장을 온라인 기사 유통 시장 전체로 획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언론사들의 온라인 기사 유통 전략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뉴스 소비 경로를 보면 아웃링크, SNS 등 대체 경로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링크 기반 온라인 기사 소비 비중과 일링크 기반 디지털 광고 수익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시민의 플랫폼이 더 이상 언론사에게 유일한 유통 경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저희 피시민 측은 이번 사건이 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임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온라인 음원 시장에서도 초창기에는 스트리밍과 다운로드가 별개의 시장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용자 행태와 플랫폼 구조가 변화하면서 결국 하나의 디지털 음원 시장으로 통합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이처럼 변화가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시장 획정이 어렵다 판단하여 시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의를 종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는 헬스앤뷰티 스토어 관련 온라인 유통 채널이 성장하여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점차 경쟁 압력을 주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었는데 공정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분리하여 획정한 심사관의 시장 획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피시민이었던 DJ 올리브영의 시지위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례와 동일하게 동태적인 변화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심사관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협소한 시장 획정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관련 시장을 아웃링크와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포함한 전체 온라인 기사 유통 시장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장 획정 하에서는 피시민의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였을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시민 측이 제시한 DJ 올리브영 심결례의 핵심은 과도기적 시장 행태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심결례는 당시 이미 헬스앤뷰티 온라인 채널이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상당한 경쟁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시민 측에서 말씀하신 언론사의 유통 변화를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이니크 플랫폼이 기타 유통 경로로부터 경쟁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들을 포함한 시장 획정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2029년 공정위의 언론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언론사가 스스로 인링크 기반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웃링크나 SNS 등은 여전히 실질적인 대체제로 보지 않았기에 현실적인 경쟁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네, 지금까지 관련 시장 획정에 따른 시장 지배적 지위 판단에 관하여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관은 온라인 기사의 공급자인 언론사의 대체 가능성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을 획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시민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심사관 측은 본 사건의 관련 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공급자인 언론사 측면의 구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 관련 시장은 언론사와 이용자라는 양면의 집단이 플랫폼을 매개로 연결되는 양면 시장 구조입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플랫폼 트래픽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언론사의 광고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론사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양질의 기사를 소비할 수 있어 플랫폼의 매력이 커집니다. 이처럼 해당 플랫폼에서는 양 측면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느 한쪽 면만 보고 시장을 정의하면 플랫폼의 경제적 본질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용자 측면에서 이미 SNS 및 기타 플랫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기사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심사관 측의 시장 획정은 지나치게 협소함이 명확합니다. 네, 피시민 측에서 본 사건 플랫폼이 양면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링크 기반 플랫폼과 아웃링크 기반 검색 서비스가 실질적인 대체 관계에 있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시장은 양면 비거래 시장에 해당하며 이는 시장 획정 방식에서 중대한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언론사와 이용자 간에는 법률적, 금전적 거래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플랫폼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에 그칩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각 면의 거래 구조와 실질적 대체 가능성을 별도로 분석해 시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는 피시민의 언론사들과 체결한 계약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이용자가 아닌 공급자 측 거래 조건에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양면 비거래 시장에 해당하는 본 사건 관련 시장은 공급자 측면을 기준으로 인링크 기반 온라인 기사 플랫폼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본 사안과 같이 양면 비거래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관련 시장을 설정한 공정위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베타 조건부 거래 행위에 관한 두 번째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시민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해 거래 상대방을 실질적으로 구속하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심사관 측 발언해 주세요. 네, 피시민은 언론사들을 실질적으로 구속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항을 봐주십시오. 계약을 체결하면 언론사의 기사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고 타사와 기사 데이터를 거래하게 되면 제2조 제4항에 따라 솔루션 이용 권한 박탈 또는 계약 해제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로 얻는 이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배타적 계약에 실질적으로 구속됩니다. 좀 이의 있습니다. 우선 지금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피시민이 독점적 권한을 요청한 데이터가 계약 기간 내에 피시민의 포털 뉴스홈에 게재되는 콘텐츠 데이터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3자와의 데이터 공급 계약 자체를 막는 배타적인 계약이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언론사들은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데이터, 예를 들면 다른 플랫폼 뉴스홈에 업로드를 하기 위한 별도 기사나 계약 기간 외에 게재된 기사 등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언론사에서 이러한 계약 이외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시민과의 계약 때문에 언론사가 타 LLM 개발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지금 심사관 측에서 말하고 있는 제2조 제4항에 조하면 피시민이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명시해둔 형식적 조항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언론사들이 타사에 어떤 기사 데이터를 제공했는지 피시민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실제로 제2조 제4항에 따라 언론사에 제재를 가한 경우도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사들에게는 제3자와 계약할 자유가 충분히 열려 있었고 계약서 조항에 기반해서 제재를 가할 의도나 가능성 또한 없었습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시민 측은 타사와의 계약을 위해 기사를 별도로 작성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언론사 입장에서 매우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실제로 타사와 계약을 체결한 언론사는 피시민에게 제공한 원본 기사를 수정하여 타사에 제공해야 했습니다. 즉, 이 계약은 외관상으로는 피시민이 타사와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언론사의 자유로운 계약 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타사와 계약을 체결한 언론사는 실제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그 조건의 이행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경우만으로 한정되지는 않고 그 조건 준수에 사실상의 강제력 내지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시민은 거래 상대방인 언론사를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베타 조건부 거래를 하였음이 명백합니다. 네, 지금까지 본 사건 계약이 거래 상대방을 실질적으로 구속할 의도를 지니는가에 대한 양측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베타 조건부 거래 행위에 관한 세 번째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시민의 이 사건 계약이 LLM 서비스 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양측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심사관 측부터 발언해주세요. 네, 피시민의 이번 계약은 경쟁 LLM 개발사들이 성능을 개선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결과적으로 LLM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큽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LLM이 자체 생성한 데이터만 반복하여 학습하게 된다면 모델 붕괴가 발생하여 성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창작물이 학습 데이터로서 꾸준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기사 데이터는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피시민이 기사 데이터를 독점하게 될 경우 경쟁사의 LLM의 성능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사 데이터가 LLM 학습에 있어 중요한 이유는 문법 및 논리구조상의 결함이 적고 공실력과 객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 10년간 국내외 주요 LLM 개발사들은 기사 데이터 확보 계약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번 사건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피시민과 경쟁사 간의 LLM 성능 격차는 피드백 루프를 통해 확대될 우려가 큽니다. 피드백 루프란 이전의 출력 결과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재훈련함으로써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경쟁사의 LLM에 상대적인 열의가 발생하게 될 경우 피시민의 AI 서비스에 소비자가 모이고 다양한 소비자가 이용함에 따라 피시민의 LLM은 지속적으로 재훈련되며 성능 격차는 더욱 고착화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을 통해 기사 데이터를 피시민이 독점하게 될 경우 경쟁사의 모델 성능 그리고 경쟁력이 저하되어 LLM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 봄이 타당합니다. 심사관 측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피시민은 기사 데이터를 독점하지 않았으며 일부 데이터 접근 제한이 경쟁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피시민이 계약한 언론사는 일링크 제휴 언론사 121개 중 60개뿐입니다. 전체 언론 매체는 약 6,836개로 나머지 대부분의 매체는 여전히 경쟁사와 자유롭게 제휴할 수 있었습니다. 피시민의 계약은 안정적인 데이터 공급망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었으며 기사 데이터 접근을 전체적으로 동수했다는 주장은 과장입니다. 게다가 기사 데이터는 LLM 성능에 기여하는 여러 데이터 가운데 일부일 뿐입니다. 실제로 슈퍼클로바 X의 학습 데이터 중 기사 데이터 비중은 높지 않고 전체 데이터의 약 62.8%는 공공 데이터나 블로그 등 다양한 출처에서 확보되었습니다. 주요 경쟁사들 역시 여러 데이터원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기사 데이터 접근 제한이 곧바로 모델 성능 저하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시민이 모든 기사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이 아닌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은 경쟁사의 기사 데이터 확보를 어렵게 하여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피시민이 계약한 60개의 언론사들은 전체 6,800여 개에 달하는 언론사에 비하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고려, 중심, 동아, 두겨레와 같이 기사 유통량, 조회수, 댓글 등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언론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문산업 전체 매출액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간 신문 업체들 중에서도 상위 10개에 해당하는 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 사건 계약을 통해 피시민이 독점적으로 확보하게 된 기사들은 경쟁을 제한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피시민이 주장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인 안정적인 데이터 공급망 확보는 그 근거가 매우 빈약합니다. 기사 데이터 제공에 따른 언론사의 한계 비용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굳이 배타적 조건이 없더라도 피시민과의 계약을 해지할 유인을 느낄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언론사들이 피시민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상황에서 피시민이 데이터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받을 것이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피시민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피시민이 일링크 제휴업체 중 절반가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점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시민은 계약에 따른 우대 조건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계약 언론사의 수를 제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선 NG팩터 검사에서의 면제는 계약 언론사가 더 많은 광고 수익을 분배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피시민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광고 수익은 모든 일링크 제휴사들이 나눠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계약 언론사의 수가 많아질수록 개별 언론사들 입장에서 계약을 유지할 유인은 작아집니다. 기사 품질 점수의 상향 조정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계약 언론사의 노출 순위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계약 언론사의 수가 많아질수록 각 언론사가 계약을 유지할 유인은 작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 계약의 경쟁 제한 우려에 대한 양측의 주장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거래 조건 차별 행위에서 차별의 부당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인 퀵스토리 사용 기사의 NG팩터 검사 면제가 부당한가에 대한 양측의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심사관 측부터 발언해주세요. 네, NG팩터 검사를 면제하는 이 사건 특약은 계약을 체결한 언론사를 우대하는 차별 행위입니다. 현재 피시민이 적용하고 있는 NG팩터 검사는 적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어뷰징으로 판단되는 기사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시민은 NG팩터의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 미체결 언론사들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사를 검수하고 있고 과도한 검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사 게재가 거부되고 동시에 광고 수익 분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사에게만 검사를 면제하는 것은 계약 여부에 따른 명백한 차별입니다. 다음은 NG팩터 검사 면제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퀵스토리로 작성되어 검사가 생략되었던 기사와 주제, 작성 시간, 제목, 본문 등이 매우 유사한 기사임에도 지금 보시는 오른쪽의 기사는 NG팩터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퀵스토리로 작성된 기사 또한 피시민이 직접 설정한 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퀵스토리 사용이 기사 품질을 보장하지는 않기에 NG팩터 검사 사전 면제 특약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아닙니다. 심사관이 제시한 기사는 퀵스토리 작성 기사와 외형적으로는 유사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사례입니다. 내용, 주제, 시간 외에도 어뷰징 기사와 패턴이 유사한지, 작성 시간이 과도하게 짧은지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기사 A는 검사를 통과할 것이고 기사 B는 품질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게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즉 퀵스토리 작성 기사가 NG팩터 검사를 진행할 경우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심사관의 주장은 억측입니다. 심사관 측이 주장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차별적 취급은 경쟁 제한성을 위주로 판단하는 유형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에 따르면 경쟁 제한 요건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는 효율성 증대 효과 또한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시민의 이 사건 계약은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갖는다는 점 또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신속성이 중요한 단문 기사의 게재 소요 시간이 평균 1분가량 단축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심사관 측에서는 퀵스토리 사용 기사가 품질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우선 트래픽을 무작위로 나누어 기사 원문과 퀵스토리 적용 기사를 비교하는 A/B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두 기사 사이에 선호도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외 지표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또한 개별 기사의 정보량과 신뢰도, 신속성 등을 0에서부터 100까지 척도로 평가한 결과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는 퀵스토리 사용 기사가 미사용 기사에 비해 품질이 좋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시민은 퀵스토리 사용 기사에만 NG팩터 검사를 전면 면제하였고 퀵스토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언론사에게만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시민이 주장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존재하더라도 경쟁 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품질 차이를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시민이 퀵스토리를 이용한 기사에만 NG 팩터 검사를 면제한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네, 지금까지 퀵스토리를 사용하여 작성한 기사의 NG 팩터 검사 면제가 부당한지에 대하여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조건 차별 행위의 두 번째 쟁점인 큐책 사용 여부에 따라 기사 품질 점수가 상향 조정되는 것이 부당한가에 대한 양측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심사관 측부터 시작해주세요. 공정위는 피시민한테 제공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큐책 사용 여부에 따라 기사 품질 점수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그래프와 같이 큐책을 미사용한 기사들의 평균 품질 점수는 솔루션을 도입하기 이전에 전체 기사들의 평균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되었지만 큐책을 사용한 기사들의 평균 품질 점수는 이 점수를 약 10점가량 상회하였습니다. 큐책을 사용하게 되면 기사 품질 점수가 상승하고 빅에이나 피처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빅에이나 피처를 반영하는 에어제트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 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페이지 뷰가 상승하면서 결국 게이나 피처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실제로 기사 품질 점수가 높은 기사일수록 기사 페이지 뷰가 더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심사관 측이 제시한 큐책 사용 여부에 따른 기사 품질 점수의 격차는 그 자체로 부당한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큐책은 품질 개선안을 제안하는 편집 보조 도구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품질 개선 없이도 사용만 한다고 품질 점수가 상향 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애초에 큐책 자체가 기사의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기사가 높은 점수를 부여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큐책을 사용하지 않는 언론사들도 품질 개선에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계약을 체결한 언론사에게는 기사 품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켜주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언론사에게는 품질 개선 유인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는 서비스 전체의 기사 품질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피시민이 주장한 바와 달리 큐책 사용 기사들과 미사용 기사들 간의 품질 점수의 격차가 단순히 품질 차이에서만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큐책 사용 기사와 제목, 본문, 이미지, 기자, 언론사 모두 동일하나 큐책 인증마크만을 제거한 복제 기사 100개의 품질 점수를 피시민이 실제 활용하는 QE 모델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과 원본 기사의 게재 당시의 기사 품질 점수보다 평균 10.5점 낮은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시민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특정 언론사를 부당하게 우대하였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피시민이 주장하는 바는 설득력이 떨어지며 효율성 증대 효과 또한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미약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사관 측의 실험 결과는 피시민이 부당한 차별을 행하였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기사 품질 점수 산정에 사용되는 QE 모델이 딥러닝 기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QE 모델은 고정된 알고리즘이 아닌 변화하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품질 점수를 측정하는 경우 기사가 똑같아도 점수가 다르게 측정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QE 모델이 가변적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시민이 큐책 사용 기사를 우대하였다고 볼 근거가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큐책을 사용하지 않았던 기사에 대하여 앞선 실험과 유사하게 기사 품질 점수를 재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큐책을 사용했던 기사의 경우와는 달리 원본 기사의 기사 품질 점수 차이가 마이너스 3점 내지 플러스 3점으로 미미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큐책 사용 여부 자체가 기사 품질 점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은 명백하고 피시민은 큐책 사용 기사를 부당하게 우대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큐책 사용 여부에 따른 기사 품질 점수 격차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의 최종 진술이 있겠습니다. 피시민 측 먼저 발언해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 피시민 측은 이번 사안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심사관 측의 판단은 실제 시장 상황과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관련 시장 설정부터 거래 조건 차별에 이르기까지 사실과 법리에 기추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의 모든 행위는 LLM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거시적 목표 하에 있었음을 부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심사관 측 발언해주세요. 네, 존경하는 위원님들, 피시민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모두 해당합니다.
피시민의 행위는 기술 혁신이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과 무관하게 국내 LLM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언론사 간 형평성을 훼손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 피해는 국내 언론사에 집중되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흔들었고 동시에 국내 LLM 개발사들의 핵심 학습 자원 확보를 어렵게 하여 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측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30 서강 1549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난초팀의 경영까지 함께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심사관 한테 여쭤보면 이 두 가지 행위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적용 법조만 달리하십니다. 네, 동일한 하나의 행위에서 출발된 행위고요. 그 중에 이제 배타적 거래를 유인할 유인책으로 제시한 거래 조건 차별 행위를 다른 법리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위를 두 개의 법리로 판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치 의견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이 행위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같은 행위를 적용 법조를 달리하는 것인데 혹시 조치 의견에서 어떤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된다 금지되는 대상 행위가 좀 명확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심사보고서상 행위 1에 기재된 내용이 꽤 길거든요. 근데 한 문장으로 어떤 행위를 특정을 해서 그걸 하지 말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혹시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을 하지 말라는 부분을 딱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부분이 제일 핵심적으로 금지되는 대상인가요? 혹시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두 가지 그 AI 솔루션을 그 계약 체결 언론사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제공한 것이 이제 배타적 계약의 유인책이었는데 저희가 좀 간단하게 쓰다 보니까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배타적인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타적인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함에 있어서 그런 거래 조건 차별 행위가 나오는 그 AI 솔루션들을 제공할 유인 또한 피시맨에게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를 우선으로 생각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두 가지 적용 법조에 따라서 그 향후 금지 명령의 내용도 좀 구성은 좀 달라질까요? 그 시정 조치에서 시정 명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쓰면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특정 언론사에게만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여야 하고 그리고 배타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론 온라인 기사 관련된 시장을 깊게 생각해서 흥미로운데 그 관련해서 지금 이런 배타적 행위로 인해 가지고 LLM 시장에서의 시장 제한을 신청하는 이유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Q 스토리, 픽 스토리, 큐책 이런 것들은 LLM 자체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걸 이유가 어떤 프로그램 비슷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거 자체에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그리고 뭐 신문에 아마 기사의 편집이나 이런 내용 체크하는 그런 기능일 것 같은데 그런 그 기능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그게 하나의 만약 시장이 되어야 하니까요. 모델을 전부 다 시장에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이 행위에 영향을 받는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 이 행위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커지는 있을지 약간 의문이에요. LLM 시장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기본 모델에 관한 아마 규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행위에 가지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CF와 같은 이제 기반 모델에 기반한 2차 창작 AI 서비스 시장으로 혹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일단 저희의 LLM 이 베타적 거래 계약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피시민의 베타적 거래 계약의 목적은 데이터 독점에 있습니다. 그 데이터 독점을 통한 자사 LLM 모델 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 모델에 대해서 이제 경쟁 제한을 시켰기 때문에 그 시장으로 저희가 잡았고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런 2차 창작물을 저희가 추가로 집어넣어서 넓게 획정한 이유는 단순히 기반 모델에 대한 경쟁 제한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2차 창작물인 AI 서비스로까지 안 번질 거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기반 모델에 기반해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하게 되면 기반 모델에 대한 개발 속도가 느려지게 될 것이고 그에 기반해서 2차 AI 서비스도 당연히 추가로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결정을 좀 넓게 잡았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남촌팀에게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